내 손이 떨렸다. 친구 덕수가 보낸 "이게 뭐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누르는 순간 내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지옥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2년 전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때의 우리, 나와 하영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10년차 부부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고급 레스토랑 전문 냉장 설비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될 때도 많았지만 내 손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내 하영은 강남의 화려한 수입 가구 쇼룸을 총괄하는 매니저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세련된 고객들을 상대하고 반짝이는 쇼룸을 관리하며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눈부셨다.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 그 자체였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함께 집을 청소하며 소박한 행복을 나눴다. 물론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지만 그건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소금 같은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완벽했던 세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하영의 늦은 귀가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중요한 파트너와 미팅이 길어졌어. 갑자기 재고조사를 해야 해서 같은 그럴듯한 이유들이었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기에 피곤하겠다며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변명은 점점 모호해졌다. 회사 동료들과 급한 약속이 생겼어라며 우리의 저녁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늘어났다. 나는 서운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겠지. 이해하려 했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불안감은 독초처럼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손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나타났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거 뭐야? 정말 예쁘네." 내 물음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 이거 세일하길래 나한테 주는 선물로 하나 샀지. 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지만 나는 그 팔찌가 그녀가 세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애써 의심을 눌렀다. 아내를 의심하는 속 좁은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문의 팔찌는 내 마음속에 밝힌 가시가 되어 계속 나를 찔렀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하나뿐인 내 동생 민준이의 35번째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참석을 약속했다. 파티가 시작되기 불과 2시간 전 들뜬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는 내게 하영이 무심하게 말했다. "오빠,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준비해놓고 친한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겼대. 내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친구의 급한 일이 내 동생 생일보다 중요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약속한 거잖아. 대체 요즘 당신 왜 이래? 내 목소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또 시작이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 삶, 내 친구들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잖아. 당신 가족 행사가 세상의 전부야.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서 있는 장식품이면 되는 거냐고. 하영은 조금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나를 독단적이고 통제하려는 남자로 몰아세우는 순간 나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널 통제해. 매일 밤늦게 들어와도 주말 약속을 멋대로 취소해도 난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이게 통제라고. 우리의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하영은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긋지긋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지우.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망연자실하게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10년의 세월이 우리의 사랑이 저 문 하나로 단절된 것만 같았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대체 무슨 급한 일일까? 그날 밤 하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 결혼 생활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절망적인 밤을 보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다음날 아침 내가 가장 지쳐있고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밤새도록 이혼이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끝에 섰을 때 다음날 아침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하영이 서 있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민호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친구들이 부추겨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하며 애원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의 처절한 모습에 밤새 굳게 닫혔던 내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분노와 배신감보다 연민과 사랑이 더 컸던 걸까? 나는 바보같이 그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서. 그 후 6개월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웠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아니 어쩌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을지도 모를 그 시간. 하영은 완벽한 아내로 돌아왔다. 그녀는 칼같이 퇴근했고 주말이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자고 조르기도 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는 다시 웃었고 그녀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고된 하루를 위로했다. 나는 이 거짓된 평화에 안도하며 그날 밤의 악몽을 잊으려 애썼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10년 사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본 경험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독사처럼 소리 없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예전처럼 메시지에 바로 답장이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물어보면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회의 중이었어.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느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내 마음속에서는 다시 의심의 싹이 텄다. 그리고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때조차 자신의 핸드백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비밀이라도 든 것처럼. 소파에 앉을 때도 잠시 부엌에 갈 때도 그 투박한 가죽 핸드백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마치 그녀의 분신처럼. 나의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핸드백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필사적인 걸까? 나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한 번 무너진 신뢰가 나를 이렇게 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녀를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하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소파 끝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백이 내 팔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 안의 물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다. 립스틱, 지갑, 작은 향수병.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저렴해 보이는 핸드폰 하나가 굴러나왔다. 두 번째 핸드폰이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건 뭐지?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그 핸드폰을 집으려 허리를 숙이는 찰나 욕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샤워가운만 걸친 하영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낡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핸드폰을 낚아챘다. 마치 발각된 범인처럼. 그거 회사 내부 연락용 구형폰이야. 가끔 중요한 연락 올 때만 써서.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가구를 파는 쇼룸 매니저가 저런 낡은 폴더폰으로 내부 연락을 한다는 말인가.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어설펐고 그 모습은 내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움켜쥔 손.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구형폰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필사적으로 움켜쥔 두 번째 핸드폰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우리의 6개월간의 평화는 산산조각났다.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과 맹세,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독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의심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덩굴처럼 내 온몸을 올감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의부증에 걸린 걸까?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소파에서 뒤척이던 내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친구 덕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 하나가 내 남은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소파에서 뒤척이던 내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친구 덕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게 뭐야?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을 눌렀다. 그리고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사진 속에는 하영이 있었다. 내가 얼마 전 선물했던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낯선 남자와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는 모습.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남자의 손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하영은 그의 목을 끌어안은 채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곳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라운지 바였다. 그리고 사진의 구석, 악마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힌 날짜. 어젯밤 그녀가 신입 직원 교육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밤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이게 현실인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의심, 그 의문의 팔찌, 두 번째 핸드폰,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유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사진을 하영에게 그대로 전송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집에 오기 전에 내 짐부터 싸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곧바로 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덕수는 어색한 목소리로 어젯밤의 상황을 설명했다. 거래처 사람들과 그 바에 갔다가 우연히 하영을 봤다고. 그녀는 밤새 그 남자와부터 춤을 추고 키스를 하며 누가 봐도 깊은 연인처럼 보였다고 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증거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친구의 말에 나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하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사진이라니. 나는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나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정확히 20분 후 하영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제의 그 사진을 띄워놓은 핸드폰 화면을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신입 직원 교육이라는 게
낯선 남자랑 바에서 키스하는 거였나?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뭐야? 당신 나 몰래 사람 붙여서 미행이라도 한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기가 막혔다. 외도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미행. 웃기지 마.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우연히 본 거야.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보내준 거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내 외침에 그녀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 씨, 그날은 너무 취해서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녀는 술을 핑계로 댔다. 그 남자가 계속 술을 권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실수일 뿐이라고.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었을 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심지어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맹세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기만과 거짓이 훤히 보였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아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10년이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내 발목을 잡았다. 좋았던 기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미련이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야. 내 조건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것은 투명해야 해. 핸드폰, 통장 내역, 모든 스케줄.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해.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잠긴 핸드백도 없고 단 하나의 거짓말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그날로 끝이야. 그냥 끝이 아니라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알아들었어.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내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다만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10년의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그녀의 연극에 어울려주기로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뒤에 더 거대한 비극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뒤에 더 거대한 비극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독한 피로감과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영은 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인 듯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4개월은 내 결혼 생활 중 가장 기이한 시간이었다. 하영은 회개한 아내의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소화해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매일 저녁 다른 메뉴의 식사를 준비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자며 내 옆에 꼭 붙어 앉았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고 내 일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2번째 신혼여행을 계획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얼음장 같던 내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의심은 희망으로 변해갔다. 어쩌면 그 사진은 정말 그녀의 말처럼 끔찍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지도. 나는 다시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어린 사과 앞에서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연기는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민호 씨,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부부 상담을 제안하다니. 이것은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나는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어들였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부부 상담센터를 예약했다. 상담실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그녀의 지도 아래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나는 상처받았던 감정을, 그녀는 자신의 잘못과 후회를 털어놓았다. 하영은 상담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상담사가 신뢰와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영의 핸드백 안에서 기이한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울리고 많은 그런 진동이 아니었다.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계속해서 울려댔다. 드르르르, 드르르르. 상담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길한 소음이었다. 상담사가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하영 씨, 혹시 받아야 하는 전화인가요? 꽤 급한 일인 것 같은데. 하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매장에서 온 연락일 거예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졌다. 하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파에 앉은 자세를 계속 고쳤다. 나는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필사적으로 핸드백을 향하는 것을.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단순한 초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공포였다.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모든 안개가 걷히고 끔찍한 진실이 섬광처럼 내 뇌리를 스쳤다. 업무 연락. 아니, 절대로 아니다. 어떤 직장 동료도, 어떤 거래처도 저렇게 미친 듯이 연락하지 않는다. 저것은 업무 연락이 아니다. 저것은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의 재촉이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4개월, 나를 위해 차려주던 저녁 식사, 달콤했던 위로의 말들, 그리고 나를 이곳, 이 치유의 공간으로 데려온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나를 안심시키고 내 눈을 가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연극. 그녀는 지금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와 함께 텅 빈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지난 4개월간 내가 품었던 희망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배우인 내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화 받아. 받으라고? 당신이 말한 그 중요한 파트너인 것 같은데.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상담사는 내 말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하영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사에게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하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상담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막이 내려왔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아 내 인생을 바꾸란 통에 전화를 걸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차를 몰아 인터넷에서 검색한 허름한 건물 2층의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죽어버리고 차가운 이성과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중년의 탐정은 달아빠진 소파에 나를 앉히고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두 번째 핸드폰에 대한 의심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하영의 사진, 그녀의 직장, 차량 번호까지. 그는 노련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보통 이런 사건은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팩트만 생각하십시오. 그 후 3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영의 완벽한 아내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어야 했다. 그녀는 내가 상담실을 박차고 나간 것을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이라 제멋대로 해석하고는 오히려 더 살갑게 굴었다. 민호씨, 그날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상처를 외면했나 봐. 다음 주에는 꼭 다시 가서 끝까지 이야기하자. 응.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마지막 패를 손에 쥘 때까지 가면을 벗지 않기로 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제잘거릴 때 나는 맞장구를 치며 속으로는 그녀가 받게 될 대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 모든 위선적인 연극을 끝낼 단 하나의 증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는 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했다. 탐정이 건넨 두꺼운 보고서 파일에는 지난 몇 달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영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 그것도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과의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만남이었다. 그녀가 재고조사를 핑계로 늦었던 밤들은 특급 호텔에서의 미래였다. 내 마음을 의심으로 좀먹게 했던 그 다이아몬드 팔찌는 그 남자가 준 선물이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한 모습의 영상,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보고 싶어 죽겠어, 자기야. 오늘 밤도 뜨겁게 보내자. 그녀가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남자에게 보내진 메시지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과 내가 바보 같은 광대였다는 자각만이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시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탐정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킬 거고 저 여자는 빈손으로 내보낼 겁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군요. 걱정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시고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냉정한 게임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냉혹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터 수많은 동료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왜냐고?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이미지를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박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랐다. 상상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고객을 응대하던 그녀의 이름이 법원 집행관의 입에서 불리는 순간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를 충격과 당혹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첫 번째 대가였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탐정의 보고서에서 그 부동산 재벌의 아내 연락처를 찾아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복수를 원했고 그 남자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한 그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저는 오 씨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부인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사진과 영상, 메시지 내용을 그녀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용서도 없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남았을 뿐.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용서도 없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남았을 뿐.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세상은 뒤집혔다. 하영은 화려한 쇼룸 한복판에서 이혼 소장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 비난을 퍼부었다. 어떻게 1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애원, 심지어는 나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욕설까지. 하지만 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는 나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탐정의 보고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외도 증거였고 판사는 그녀의 위자료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다. 우리의 땀과 추억이 깃든 집의 소유권 역시 온전히 내게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차와 옷까지 몇 개, 그리고 철저히 망가진 평판만을 챙겨 내 인생에서 나가야 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부동산 재벌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아내는 내가 건넨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재산 절반이 날아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불륜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그의 사업적 명성 또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인과응보. 참으로 간단한 세상의 이치였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한때는 배신과 고통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나만의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나의 새로운 삶을 재건하고 있다.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고 오랫동안 손 놓았던 책을 읽는다.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일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리며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영은 여전히 가끔 공통의 친구를 통해 내 소식을 묻는다고 한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받았더라면 같은 부질없는 후회를 늘어놓으면서 얼마 전에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그녀의 말을 전했다. 민호야, 하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대. 딱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냐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줘. 우린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 그 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무관심하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증오하지 않는다. 대신 연민을 느낀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10년의 세월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진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 나는 용서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용서가 아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어리석게 모든 것을 믿었던 과거의 나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배신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배신한 그녀가 아닌 어리석게 믿었던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마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침 나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다. 한때 그녀와 함께 심었던 라일락 나무가 보랏빛 꽃을 피웠다. 예전에는 그 꽃을 보며 우리의 사랑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을 본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친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것은 복수의 통쾌함도 승자의 오만함도 아닌 기나긴 폭풍 후 끝에 마침내 찾아온 새벽의 평온함이었다. 다음 주에는 꼭 다시 가서 끝까지 이야기하자. 응.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마지막 패를 손에 쥘 때까지 가면을 벗지 않기로 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제잘거릴 때 나는 맞장구를 치며 속으로는 그녀가 받게 될 대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 모든 위선적인 연극을 끝낼 단 하나의 증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는 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했다. 탐정이 건넨 두꺼운 보고서 파일에는 지난 몇 달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영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 그것도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과의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만남이었다. 그녀가 재고조사를 핑계로 늦었던 밤들은 특급 호텔에서의 미래였다. 내 마음을 의심으로 좀먹게 했던 그 다이아몬드 팔찌는 그 남자가 준 선물이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한 모습의 영상,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보고 싶어 죽겠어, 자기야. 오늘 밤도 뜨겁게 보내자. 그녀가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남자에게 보내진 메시지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과 내가 바보 같은 광대였다는 자각만이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시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탐정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킬 거고 저 여자는 빈손으로 내보낼 겁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군요. 걱정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시고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냉정한 게임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냉혹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터 수많은 동료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왜냐고?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이미지를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박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랐다. 상상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고객을 응대하던 그녀의 이름이 법원 집행관의 입에서 불리는 순간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를 충격과 당혹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첫 번째 대가였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탐정의 보고서에서 그 부동산 재벌의 아내 연락처를 찾아냈다. 내 아내 한 부부는 복수를 원했고 그 남자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한 그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저는 오 씨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부인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사진과 영상, 메시지 내용을 그녀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용서도 없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남았을 뿐.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용서도 없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남았을 뿐.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세상은 뒤집혔다. 하영은 화려한 쇼룸 한복판에서 이혼 소장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 비난을 퍼부었다. 어떻게 1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애원, 심지어는 나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욕설까지. 하지만 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는 나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탐정의 보고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외도 증거였고 판사는 그녀의 위자료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다. 우리의 땀과 추억이 깃든 집의 소유권 역시 온전히 내게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차와 옷까지 몇